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월드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실적 시즌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기 보고서 모두 제출이 된 상황인데요. 이제 하반기에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난 상반기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제4공장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인천 송도에 바이오약품 생산을 위한 제4공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 주가도 크게 올랐는데요. 총 1조 7,400억을 투자하면서 25만 6천 리터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2022년 말까지 가동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4 공장이 완성되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CMO 생산 규모의 30%를 담당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CMO 기업의 자리를 붙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그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이 이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 고객사들의 공급 요청과 더불어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속도, 또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 CMO, 또 CDO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서 이 제4공장 증설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라고 부분을 밝혔고요. 또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단지 내에서 건설되는 이 제4공장은 생산량이 25만 6천 리터 규모로 현재 기준 단일 공장 기준을 봤을 때도 세계 최대 생산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바이오 리액터뿐만 아니라 소규모 바이오 리액터, 또 일회용 배양기 등을 포함한 어떤 CMO 공장으로 증축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런 호재성에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목표 주가를 100만 원 가까이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2분기 매출이 3,077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11억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사 이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의약품 수요 증가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반기 때의 어떤 CMO, 이 바이오시밀러 CMO 수주가 좀 크게 늘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하반기 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3공장 수주가 60%를 달성하면서 이 4공장에 대한 추가 설립을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반기 때 행보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LG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들의 이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LG그룹들 연일 상승 가도로 좀 달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LG와 LG전자, LG생활건강, 지주사 LG까지 LG주들의 LG주들의 어떤 좀 펀드 ETF식으로 좀 많이 묶어서 최근에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호실적을 거둔 이후에 이 전기차 시장을 발판 삼아서 2차 전지 사업의 좀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대거 매수세가 몰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선 가전과 TV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LG전자의 주가도 지금 고공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열사들 포함한 지수 LG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이 비상장이죠. LG CNS 지분 35%를 1조 원에 매각하면서 이 지주사 전환 후에 어떤 투자 회수 주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순현금이 1조 7천억으로 기타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투자 재원을 가진 만큼 이 하반기 때도 그 우리나라 사업에 대한 확장에 있어서 공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주가 상승은 이제 외국인들이 LG그룹을 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 지난 7일까지 봤을 때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LG화학이었고요. 이 기간에 LG전자, LG생활건강이 그 뒤를 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을 필두로 좀 관련 주들은 꼼꼼히 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어제 10% 가깝게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장인데 LG생활건강이 대표적인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LG그룹주들 중에서 LG생활건강을 좀 관심 있게 좀 또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올해 2분기 때 경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LG생활건강 목표 주가를 170만 원까지도 최근에 좀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과 음료 부분에서 이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LG생활건강 아시겠지만 이제 화장품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하반기 때도 업황 자체가 어떤 중립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는 상태에서 LG생활건강의 이런 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채널과 또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호재를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생활용품 부분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에 대한 뷰는 하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마케팅과 또 온라인 쇼핑 채널 같은 어떤 성공적인 이런 좀 사업부에 대한 전환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고부가 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또 수익성 높은 온라인 매출 비중도 함께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계속 기대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간밤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전날에 7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간밤 시장에서는 금 가격에 대한 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대체 자산, 특히나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는 조금은 좀 한풀 꺾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풀 꺾였다 이렇게 좀 단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 넘어섰는데 이제는 2,000달러가 아니죠. 이제는 맨 앞자리가 1,900달러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쨌든 며칠간 내 일단 충격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에 대한 차트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왜 이렇게 상승했나 이런 부분들을 통상 얘기하게 되면 같은 얘기죠.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도 안전자산이 금을 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딱히 설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앞서서의 차트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3월 초에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충격이 커졌을 때는 안전자산의 금 가격도 하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여전히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여기 라인을 좀 거놓으면요. 2,000달러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금 가격이 지난 8월 6일 기준으로 2,000달러 넘어섰죠. 2,063달러까지 온수당 흐름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8월 6일 이후에 오늘까지 비즈니스데이로 일주일도 안 됩니다. 일주일 안 되는 사이에 맨 앞에 있는 숫자가 2,000에서 이제 1로 즉 1,934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금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락에 대한 이유를 단정지어 말씀드려보면 이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시장의 참여자가 상당히 둔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 외에는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차트에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는 상당히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즉 세계 지도가 상당히 빨간불이 많이 커지고 있죠. 결국 이것을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상당히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가지고 자 그러면 나는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인 금을 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19 이런저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가 둔감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금 가격이 상승과 하락의 이슈를 넘어서 단기간의 급락 이게 단기간의 급락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상당히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크게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저께는 지난 7년 만에 금 가격이 상당히 급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비교 차트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의 최근 들어 트렌드 그러니까 지난 2019년 3월부터 최근까지 데일리 차트에 대한 리뷰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금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금 가격보다는 은을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페이퍼가 지난해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금 가격이 하락할 때 은 가격도 하락폭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 가치가 단기간에 급락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기보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위험자산인 그 주식의 가격과 그리고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동조한 모습 보이겠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결국 원자재보다도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시장의 스탠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즉 그러니까 해외 차트 관련돼서 우리가 그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를 말씀드려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지난 3월달 이후에 S&P 500 지수가 상당히 랠리를 보이고 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무역 전쟁의 이슈가 있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난주 기준으로 틱톡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상당히 좀 갈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글로벌의 부정적인 이슈를 그 글로벌 참여자는 상당히 둔감해졌다. 이거 외에는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9일 날 S&P 500 지수가 이 당시에 3,400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때는 3,400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달부터 최근까지 많은 월가의 경제 전략가들이 미국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GDP가 떨어져서 주가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뻘쭘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는 모든 건 둔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준이 그만큼 연준의 A템이죠. 결국 달러를 많이 이렇게 발행하는 것 이거 외에는 딱히 설명이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모든 이슈보다도 미국의 연준 사이트 있죠. 연준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미국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경기 부양책을 낼 것인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에 그러니까 경기 부양 관련된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냐 이런 부분들이 미국 3대 지수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과 맞물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최근 뉴욕 증시는 좀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슈를 엇나가는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어제 액면 분할을 발표했죠.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왔고 간밤 시장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3%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1,550 선까지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액면 분할을 하면은 거래 대금이 더욱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액면 분할, 주식 분할 이런 어떤 그 단어의 정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거래량은 4배 때로는 5배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몇몇 데이터를 보면 올해 국내 투자자 관련돼서 애플 그리고 테슬라가 1위, 2위 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주식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도 상당히 관심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테슬라는 우리가 통상 전기차로 우리가 대분할 수 있는데요. 요즘 전기차 이제 많이 좀 타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전기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사는 것이 맞나 이런 좀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즉 EV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상당히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통상 독일 소위 BMW 비롯해서 빅메이커 3사들이 2025년 지금부터 정도 지나면 앞으로 이제 엔진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즉 내연기관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이제 전기차로 모두 스탠스를 바꾸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가 시장의 트렌드 즉 대세는 맞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보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인덱스인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야, 테슬라 이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요. 2013년에 116달러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2018년, 2019년만 보더라도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 7월 달에는 주당 1,794달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 새벽 끝난 경우에는 1,554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1,554달러는 한국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 주당 184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주식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은 무액면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500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기업 가치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주식을 분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평균가를 낮출 때니 좀 사세요. 이런 어떤 테슬라가 좀 꼬시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의 참여자가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좀 좋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1%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5분의 1의 어떤 액면 분할보다는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5분의 1의 어떤 주식 분할하겠다 이런 얘기가 발표했고요. 그러니까는 1,554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84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는 주당 36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곧 얼마 이제 31일부터 이제 분할된 가격으로 이제 거래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차트의 모습이 지금보다 좀 바뀌지 않을까. 즉 옆에 있는 우측 단위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애플의 주가도 상당히 그동안 액면 분할 좀 했는데요. 애플의 주가를 좀 보시면서 리뷰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애플이 지난 시기에 몇 번의 액면 분할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05년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4년 그리고 오늘까지 이번에 발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액면 분할하고 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50분의 1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게 액면 분할 효과가 있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한 것이고요. 테슬라는 애플은 주식 분할이다. 이런 단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애플은 보셨던 것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째 즉 이건 아직 발표됐기 때문에 네 번의 과정 속에서 지난 2014년 그리고 2014 어떻게 보면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트렌드를 보면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방향성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애플의 주가의 리뷰를 보면 결국 애플의 주가의 방향처럼 테슬라의 주가도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오너가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종목들은 결국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액면 분할 미국에 살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통해서 몇몇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런 종목들이 지난 2000년 이후에 두 번 정도 주식 분할했던 어떤 리뷰가 있는데요. 자, 스타벅스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와 그제 이틀간에 상승했습니다만 오늘은 상승보다는 보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외신들은 어쩌면 스타벅스도 앞으로 주식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은 예상보다 아직까지는 좀 덤덤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나이키도 지난 시기에 좀 액면 분할에 주식 분할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키도 지난 며칠간의 급등 이후에 상당히 좀 소폭이나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액면 분할 지난 시기에 했던 모습을 리뷰를 보면 스타벅스보다 나이키가 오히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렇지만 나이키 주가가 올 같은 경우는 100달러 선입니다. 100달러 선 가지고 액면 분할하기에는 좀 이렇게 가격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테슬라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단위가 1,50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주가는 오히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당 100달러 선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좀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넷플릭스에 대한 평가도 가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주가가 200달러 선, 즉 100달러보다는 200달러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몇몇 종목 관련돼서 오히려 페이스북이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후의 어떤 타겟들은 결국 테슬라가 이제 주식 분할 이후에
정도에 이제 8월 말 정도에 이제 재상장하는데 재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그러니까 넷플릭스,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주식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코스피가 2850선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증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통 증권사에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나오는 레포트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조심해야 될 시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저도 동의하는 바는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징후는 안 좋지만 증권사가 갑자기 또 목표가를 크게 부른다든가 그리고 또 지수대를 크게 움직이게 되면 솔직히 기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내용과 여러 가지를 결부시켜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무엇보다 지금 다 주변에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아니면 회식이 있거나 그리고 또 어떤 직원이 갑자기 좀 바빠 보인다. 별로 저 사람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스마트폰 열심히 보고 바쁘게 뭐가 클릭 엄청 열심히 한다라고 하게 되면 10중 8구는 주식하시는 분들이죠. 그만큼 최근에 주식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뭘 얘기하냐면은 일단 증시로의 자금률, 특히 어제 예탁금을 보다 보니까 드디어 50조가 넘어서 51조까지 찍고 있네요. 그만큼 증시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의 반증이 어디서 나오느냐.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 부동산으로 다 한몫 좀 크게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죠. 일단 규제할 건 다 규제하고 막아놓을 건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이나 내 생에 이번에 집 한 채 갚기는 틀렸어 라고 하는 자금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상대적으로 부동자금들이 계속 증시로 들어오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시장에서는 계속 예탁금 증가 그리고 증시 자금으로의 관심 증가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유동성에 대한 흐름들이 답을 해준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업 이익들 관련된 부분들인데 의외로 이번에 상반기에 기업들의 실적들이 선전했습니다. 그만큼 방역을 잘했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게다가 상반기에 그나마 그래도 다른 해외 기업들보다 그리고 다른 쪽보다 좀 선전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 지표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업 실적들이 반전할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반기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코로나19가 2차 된다든가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회복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데 어떤 이연이 된다, 지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또 충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개연성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쪽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달러화 약세죠. 특히 이 부분은 물론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달러화 약세가 가는 게 어떤 지금 이제 달러화의 어떤 자체적인 흐름들이 오히려 좀 약해졌느냐.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더디다란 관점 쪽에서 달러가 약해졌는지 아니면은 유럽이나 타국가들이 오히려 어떤 지표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갔는지 이 부분은 아직 명쾌하게 구분을 못 짓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계속 약세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멈칫멈칫하죠. 지금도 90달러 때는 달러화 인덱스가 90달러는 안 깨려고 좀 올라오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그러면 달러화 약세가 기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쪽으로 들어갈 때 약간 이제 주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신흥국의 펀더멘탈은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부분이 약간 답을 해주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들어오는데도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석이 좀 부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방역 잘했고
개선 기대감이 뛰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시각들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쪽은 계속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 가격이 어제부로 또 고점에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플레이션의 해지나 그리고 또 유동성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안을 수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금이 흔들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기회 요인들은 어떤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또 기회 요인들이 되겠죠. 이런 변화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저는 지표를 볼 때 기술적 코스피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봉이나 월봉 어떤 긴 시각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확장 패턴이 완연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근으로 보게 되면 2,600 지난 고점이죠. 그렇게 큰 저항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된 2,800이나 3,000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는데 간다고 거기다가 3고까지 같이 움직여서 볼 수 있는 시장의 지수대까지 보여서 저는 삼성증권 레포트가 2,850인가요? 얘기했으면 저는 그냥 3,000까지 고를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전망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습니까? 네, 에코님은 해외 주식 하신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 계속 고를 외치시겠습니까? 저는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영향은 단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이 이만큼 성장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도 잘 보시고 종목도 잘 보시고 이제 테슬라 한잔 하셔야죠. 네, 이게 이 테슬라가 베스트 테슬라가 아니긴 하지만요. 네, 근데 지금 주식 분할 관련된 모멘텀은 솔직히 테슬라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냥 주식의 구조적인 성격 때문에 테슬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이 올라간다. 이거는 국내 시장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제한시키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실적 모멘텀이 제일 중요할 거고 차가 잘 팔리는지가 또 왜냐하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할 거고 현대차에는 위기이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주목할 게 9월 15일인 줄 알았더니 또 9월 28일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데이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직접 배터리를 2차 전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LG화학이나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악재냐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흐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리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겠어요라고 하는 흐름이면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빨라야 2023년, 2024년입니다. 공장 지어서 장비 넣고 배터리 생산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모든 거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2차 전지 입장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3사에게는 악재 요인이긴 한데 당장은 오히려 업황이 그만큼 좋다는 거를 반증한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 24년 앞으로 2, 3년 뒤의 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크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 상황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 이제 업황이 성장하는 초기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관련된 소재 쪽, 동박까지 이런 종목 쪽으로 많이 찾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집중해야 될 게 장비 쪽입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또 유럽도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업체를 키우겠다는 입장인데 배터리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배터리 관련된 쪽을 생산하겠다고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소재가 아니라 장비를 먼저 들여와야죠. 장비 먼저 들여놓고 이제 소재를 들여와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한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지금은 업황 성장기의 초반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비주의 모멘텀을 계속 부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을 잘 발표한 NS 그저께였나요? 예, NS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로 직행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터치 못한 장비주들 주목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몇 가지 종목 말씀드리게 되면은 V원텍이고요.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정비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고요. 또 코인테크 같은 종목도 전후 공정 자동화 설비 쪽이다 보니까
약간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은 M 플러스 느낌이 나죠. 요즘 M 플러스 강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대표적인 파우치형의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인데 이쪽도 갖고 계신 분들이면 계속 혹시나 저희 방송 보고 하셨으면은 그냥 고고요. 계속 가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PNT라고 하는 핵심 소재 장비 쪽 많이 올랐는데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은 장비 쪽 찾아보시면서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리모세날립과 관련해가지고 임상 3상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그냥 HLB 살까요? HLB를 오늘 사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요?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고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들어갔다라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한번 있었던 이슈이고 네. 워낙 또 어제 과열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진입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알루코 같은 종목 상한가 3방까지 들어갑니다. 모멘텀 강하면 따라 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어제 나왔던 재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재료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엔요. 왜냐면 지금 이 관련된 글로벌 임상에 진행되는 흐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벌써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임상이 시작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대만 같은 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도 추가시키겠다라는 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보세라닙의 위상이 작년에 한참 부각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FDA 쪽에 허가 일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빠르면 하반기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약간 잊혀지면서 가격 조정까지 쭉 하고 진행되다가 한 번에 돌렸다라는 얘기는 일단 지금 그렇게 새로운 재료가 뚜렷하고 크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관련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약 개발 관련 쪽으로 모멘텀이 넘어간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HLB를 바라보는 입장은 물론 앵커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또 갭상승했다가 차익 매물 맞고 또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간 만큼 추가적으로 FDA 관련돼서 이제 신약 허가 관련된 얘기가 하반기에는 계속 솔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회사 측에서 리보세라닙 가지고 또 약간 여기도 치료, 저기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즉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효능이 있겠다라는 쪽으로 확대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커질 수는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핵심은 그냥 기대감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더 어떤 변화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이오주는 저희가 알고 있는 드림을 먹고 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추가 상승 쪽에는 무게를 둘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빠르고 어떤 단기 출렁임이 심한 종목들 난 자신이 없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덜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관련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가 없습니다. 또 정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막 격렬하게 나올까 봐 좀 자제하겠습니다. 한숨을 쉬고 말씀드리겠는데요. 3% 룰이죠. 이게 보험업법에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보험사가 해당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 3% 이상을 가져가지 마라라고 규제를 하는 법인데 왜 이런 게 생겼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험사가 그에 따른 이제 금융사도 거의 비슷한 규제가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즉 보험사가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또 어떤 그러니까 즉 시장 지배력이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피해들을 많이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규제는 없어져야 되죠. 규제 철폐를 한다 말만 하지 이런 건 여전히 금융주
금융산업 쪽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게다가 또 한술 더 뜨는 게 취득 당시에 기준을 보게 되면 취득 당시가 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변경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제 초기 그러면 지금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전반적인 재무제표 회계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장부가가 아니라 시세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시세로 다 바꿔야죠. 그러면 지금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의 장부가나 그리고 자산의 장부가가 아니라 다 시가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PBR이 지금 몇 배가 될까요? 국내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시가로 변경하게 되면 그럼 시가에 대한 기준이 어디냐? 그럼 올해 매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만약에 올해 시장이 좋아서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간 부분까지 내년에는 또 팔아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일을 만드는 상황들인데 이런 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앞으로 열일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일단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좀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신경 쓰게 안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좀 너무합니다. 네, 그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 8.5%, 삼성화재가 1.48%를 갖고 있는데 3%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은 거의 많이 날려야 되고요.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한 21조 원, 삼성화재가 2조 원 정도를 매각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금 확보해서 좋다, 뭐 배당 많이 늘릴 것이다, 이게 아니죠. 네, 물론 배당은 더 증액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저금리에서 현금이 대거 유입된다. 이거 악재입니다. 이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머리를 싸매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악재입니다. 근데 주가는 일단 반응을 하면서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변화가 나오는데 게다가 또 지배구조 관련돼서 삼성그룹은 머리 아프게 생겼죠. 그러면 넘어가는 삼성전자의 지분만큼을 또 다른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딜로 넘길 텐데 그에 따른 또 부분들도 상당히 지분 자체에 대해서 골머리를 얹겠다라고 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들쑤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금융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시장을 주도할 때는 항상 금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서 코너에서도 잠깐 채권금리 관련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자체가 실질금리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처음 실물경제 반응과 함께 움직이는 첫 단계다 보니까 금리가 밑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이거를 악재로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보다 일단은 지금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해석하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일단은 변화가 기조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겠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지게 되면 어떤 금융사 쪽에서는 호재인데 아직은 그게 아니다라고 되면 금융주는 일단 반등 시에는 정리했다가 다시 또 밀리게 되면 하는 트레이딩 관점밖에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재한 대표 이동평균선 100% 활용법 주제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함재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시간입니다. 이평선 100% 제대로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지표인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총 이렇게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쓸 때 처음에 어떻게 저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완벽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깔끔하게 2개 혹은 3개만 쓰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맛에 따라서 어떤 분은 2개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5개 이상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2개나 혹은 3개만 쓰자 이렇게 일단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한 200일선 정도 저희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일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대략 한 50일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2개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50일선과 그 다음에 100일선 이렇게 해서 50일선을 단기, 그 다음에 100일선을 장기 이렇게 총 2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50일선과 200일선 이렇게 50일선을 단기 그리고 200일선을 장기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마지막으로 100일선을 단기 그리고 200일선을 장기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그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정도로 해서 50일선을 단기, 그 다음에 100일선을 중기, 그리고 200일선을 장기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평선의 용례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틀은 시세의 움직인 그 평균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세가 움직일 때는 조정과 발산을 기본적인 틀로 이제 갖추면서 시세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 움직임의 기본 틀은 무엇이냐면 바로 조정과 발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조정과 발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간 조정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선물이 특정 방향으로 시세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부분 상승분이 나오게 되면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특정한 가격대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시세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그 특정 가격대를 강하게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시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세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발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강하게 상승으로 발산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이제 조정과 발산의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의 정배열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자, 말 그대로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이냐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혹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승으로 돌파했을 때 바로 저희가 정배열, 즉 다른 말로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가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시세는 상승 추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세가 배열을 바꾼 뒤에 조정을 거친 뒤 그 다음에 발산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역배열과 정배열 그리고 역배열과 정배열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꾸면서 시세가 그 변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매수 진입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먼저 1차적으로 크로스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일반적으로 시세가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다가 시세가 일정 부분 이평선을 강하게 상승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세가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천천히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올라가면서 시세가 일정 부분 눌러주고요. 이 눌러줬을 때 저희가 여기서 배열이 정배열로 변환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세가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가 1차적으로 이탈했을 때는 여기서 다시 시세가 일정 부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가격 조정을 거칠 때 그때 단기 혹은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일단은 먼저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라타면 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올라탔을 때 여기서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탔을 때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세가 일정 부분 조정을 주고 특정 방향, 특정 상승 방향으로 다시 재이탈할 때 그때 진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조정과 발산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노란 색깔이 51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100일선, 그 다음에 진한 남 색깔이 200일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보시면 시세가 1차적으로 시세가 이평선을 먼저 이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배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골든크로스로 바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먼저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상승 방향으로 시세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단기 추세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저희가 강력하게 상승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열이 처음에 정배열로 전환되고 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한 다음에 장기 이평선에 안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추세선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돌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매수 진입 조건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평선의 역배열, 이것은 정배열과 반대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중기, 장기가 모두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 시세는 하락 추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시세가 배열을 바꾼 뒤에 조정 후 발산한다. 배열을 바꾼 뒤에 조정 후 발산한다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강력하게 발산이 될 때 그때 일정 부분 기간 조정과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하게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진입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진입 원칙과 반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1차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가 장기를 뚫고 시세가 내려왔을 때 그때 1차적으로 크로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붙으면 진입한다. 근데 여기서 바로 매도를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시세가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재이탈할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 조정과 발산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는 정배열이었지만 시세가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시세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배열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든 배열이 역배열로 변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 추세선을 이어서 하단 추세선을 강력하게 하락으로 돌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때 매도 방향으로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평선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 이평선은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배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열을 바꾼 뒤에 그 다음에 시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상승한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역배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혹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한 다음에 배열을 바꾼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기존 하락세를 강하게 유지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저희가 이평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평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평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캔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